나는 K라는 소위 인류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첫 시간의 일이었다. 지각생이 많았다. 나는 짜증이 났고 어뢰 그렇듯 한 놈을 잡아서 짜증을 냈다. 넌 또 지각이로군.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다른 애와 달리 그는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리배 동학생님도 나룻배 동학생이라? 그렇게 시작된 근우와의 인연으로 나는 조마의 섬을 알게 되었다. 동무들은 그를 곧잘 거무라고 불렀는데 이는 검이라는 경상도 발음이다. 고향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검이란 놈은 물에 날쌘 놈이라 해서 할아버지가 지어준 아명이라 한다. 나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근우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명지로 가는 하단까지는 45분이면 좋겠다. 그러나 한 척밖에 없다는 그 나룻배가 좀채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서야 근우가 학교로 오기까지 빠른 날은 2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각이 잦았던 것이다. 아버지 없음, 어머니 33세 농업, 할아버지 62세 어업, 삼촌 32세 선원, 재산 정도 하. 근우의 아버지는 6.25 때, 근우가 2살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갈대가 많은 조마이 섬으로 강바람이 넘실대며 불어왔다.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 일대가 그러하듯 조마이 섬에도 한 집, 2집 띄엄띄엄 땅을 물고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외따로 있는 근우네 집은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정갈하고 단정하였다. 우리 건우 선생인가 배요. 헬스간 웃음을 머금고 상냥하게 인사하는 그녀는 건우의 엄마였다. 어머니 혼자서 공부시키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실 텐데. 건우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나는 가정 방문 때마다 의뢰하는 질문들을 했다. 할아버지는 계기배를 타시고 재산이랄 기사 뭐 있습니까?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밭대기들은 나라 땅이라 캤다가 국회의원 땅이라 캤다가 우리싸 뭐 압니까? 대충 건우가 일전에 적어낸 내용과 비슷한 것이었다. 근우의 어머니가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한다길래 나는 그제서야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유난히 깨끗하고 단정한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온다. 근우의 옷차림이 단정했던 까닭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근우의 공부방을 둘러보았다. 물론 어머니의 방이었겠지만 그 안에서 섬 얘기라는 두툼한 책 한 권을 발견하였다. 근우가 쓴 일기랄까 메모랄까 하는 노트였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뚝딱 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이다. 밥상을 가져온 건우 어머니와 얘기하다가 우리는 윤춘삼 씨의 이야기에서 멈추었다. 윤춘삼, 6.25 때의 일이었다. 나는 어떤 혐의로 몇몇 당시 대학 교수들과 함께 육군 턱무대란 데에 갇혀 있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윤춘삼 씨다. 그는 자기 고향인 조마이 섬에 문둥이 떼가 이주해 왔을 때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경찰 신세를 졌다고 했다. 나는 어둡기 전에 근우의 집을 나서다가 뜻밖에도 조마이 섬에서 그 윤춘삼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근우의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 셋은 정종을 마시러 갔다. 그리고 취기가 오른 근우 할아버지 갈바세 영감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근우 할아버지의 한탄이 흘러나왔다. 손조로부터 물려받아
자기들 땅이라 여겼던 땅들이 벼랑간 을사보호조약 때 외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다는 것이다.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을 매개로 조선 토지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교묘한 방법으로 일제는 다수의 임야와 산림을 국유로 편입시켰다. 이후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이었다.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간줄 어찌 되는기요? 큰 도둑질은 언제나 정치하는 놈들이 도맡아 놓고 한다는 게 갈바세 영감과 윤춘삼 씨의 울분이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 섬으로 문둥이를 보내서 섬 사람들이 쫓아낸 이야기며 내 땅을 빼앗긴 주민으로서의 울분이 터져나왔다. 아드님은 6.25 때 이러셨다지요? 나의 물음에 갈바세 영감이 한탄하듯 말했다. 큰 놈은 빼도 못 찾기 되고 작은 놈은 뭐 사모아 섬이라 하던겨? 그 바닷속에 넣어버리지요. 아, 사모아 섬. 나는 거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했다. 삼치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허리케인을 만나 배들이 파산한 일을 말하는 듯했다. 그때 삼치배들이 모두 몰살을 당했다고 했지.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나갔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다. 60년 이래 처음이니 많이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낙동강이 눕는다지. 구포다리가 우투럽단다. 하는 말들이 들리는 사이 근운해가 있는 조마이섬 일대는 어느덧 벌건 홍수에 잠겨가고 있었다. 나는 비를 뚫고 조마이섬을 향했으니 이미 강물은 모두 넘실대며 길을 막고 있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났고 황토로 물던 물구비가 웬만한 모래톱이고 갈바치고 남겨두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뭉개고 삼킬 따름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듯 우르르 하는 강물 소리는 더욱 무엇을 노리는 듯 어르렁댔다. 벌건 황토 물줄기가 지나가고 덜력의 것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근운의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지는 않았을까?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조마이 섬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고 그 와중에 수해 시차를 나온 듯 검정색 관용차는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조마이 섬이 있는 명지는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았다. 마침 빗속에서 허우적대며 걸어오는 윤춘삼 씨를 만나 갈바세 영감과 근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비가 연 사흘이나 쏟아지자 갈바세 영감을 필두로 한 마을 사람들은 둑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유력자들의 배짱이들이 시원찮게 쌓아올린 부실한 둑이 만일 한 번에 무너지면 온 섬이 떼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둑을 무너뜨리자 검정 지프차가 오더니 웬 깡패 같은 남자들이 불쑥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유력자의 앞잡이인지 둑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했다. 둑을 그대로 두었다가 터지면 섬 사람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 청년 하나가 갈바세 영감의 괭이를 와락 빼서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그 순간 갈바세 영감은 청년을 물속에 태질해버렸고 그는 탕류에 휘말려 사라지고 남은 청년이 경찰을 데려왔다. 갈바세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고 둑은 무너져서 탕류가 뭉거적대며 휘돌아 나가기 시작했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어쩌면 좋겠는겨?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60년 만이라는 폭풍우도 끝나고 언론에서는 수해 성금이 늘어가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조마이섬에 관심이 없었고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갈바세 영감은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 학기가 시작되어도 그 눈은 보이지 않았고 황폐한 모래톱, 조마의 섬은 군대가 정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부산 낙동강 지킴이 요산 김정환은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대한민국까지 활동한 소설가입니다. 193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사촌이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했으나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작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사촌은 땅을 빼앗긴 농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광복 후에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20년 만인 1966년 문학에 발표한 모래톱 이야기로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래톱 이야기는 낙동강 하류의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민중들의 저항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권력자들의 횡포와 무기력하게 좌절하는 민중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액자 소설로 건우의 담임이 전하는 이야기 형식을 갖추고 있고 내부 이야기는 건우의 할아버지와 섬의 이야기입니다. 매번 지각을 하는 건우를 보고 담임인 나는 조마의 섬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섬은 일제강점기에는 총독부 권력에 의해, 광복 후에는 유력자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섬을 차지하려는 유력자는 둑을 쌓아 섬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섬 주민들은 이에 맞서 둑을 파헤치며 저항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섬 주민들은 서로 연대하고 희생하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1960년대는 지식인들에게는 매우 무기력한 시대였습니다. 1960년 4.19로 민주화를 이뤘지만 뒤이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화는 멀어졌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민중들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말에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암울했던 1960년대를 관통한 지식인들의 무기력과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숱한 문학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작품은 고전이 되고 어떤 작품은 사라집니다. 고전이 되는 작품들은 시대를 넘어서 불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죠. 1960년대의 이야기를 2025년에도 읽을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